이게 피스 오브 아트인데요.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낌이 팍 왔어요.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딥시크가 어떤 딜레마를 미국과 서방에 던지냐면 좋은 반도체를 중국한테 안 보내면 중국이 포기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도체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걸 우회해서 뭔가를 해낸다. 그만큼 여러 의미가 있는데 중국이 뛰어나요. 중국이. 그리고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굉장한 공헌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접점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그걸 일일이 다 외과적으로다가 끊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히토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이 히토르 수출을 안 하면 미국의 전투기를 못 만들어요. 그 정도군요. 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게 히토르라는 게 중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막 가져오려고 그러죠. 네, 근데 중국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지? 히토르랑 인권이랑? 히토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빵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빵을 다시 분해갖고 거기서 빵에다 넣었던 소금을 추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토르를 요만큼 추출하려면 산 하나를 거의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 자연을 엄청 파괴해야 돼요. 그렇죠. 산 하나를 가루를 만드는 와중에 그냥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화학약품을 써갖고 그거를 전부 이렇게 분해하면서 그걸 다 물로 흘려보내니까 하천은 엄청나게 오염이 돼요. 그 일하시는 사람한테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다 암에 걸리고 그러죠. 그런 거구나. 이런 게 용납되는 데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막. 예. 원래 히토리는 미국의 중서부 뭐 이런 데서 많이 했었는데 다 망했죠. 환경 기준 못 맞추고 막 하니까요. 근데 중국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세계가 알면서 다 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토르는 그러니까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히토리를 캐낼 수 있는 산업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기술이 발달해갖고 뭐 그린란드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 안 살고 이런 데서는 이제 덜 오염시키고 그다음에 덜 피해를 주면서 채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린란드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이 안 살아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빵에서 소금을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파괴가 동반되고 사람이 없고 뭐 나중에 로봇이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완전히 뭐 중국의 히토르라는 게 그렇게 절대적인 무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번거롭게 만드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을 완전히 디커플링하는 게 사실상 힘들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안 줬더니 자기네들이 그걸 우회해갖고 밀수도 하고 또 개발도 하고. 맞아요.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산업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바이든 때 약간 느슨하게 하면서 괜히 중국 자립만 시켜줬다 반도체 많이 따라왔다 그 소리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딥시크한테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과 서방으로서는 억울하지만 미국과 서방이 가지고 있는 환경 기준, 인권 기준 가지고는 중국을 제어를 못해요. 딥시크한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은 13명의 페이스 이미지를 전부 다 빅데이터에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프라이버시 인권 이런 거 없어요. 픽보라도 사회잖아요. 그렇죠. 어느 애가 성능이 좋겠냐고요. 동시에 이렇게 경쟁을 시키고. 저쪽은 그냥 매일까지 수억 명 데이터 추출해서 얘가 맞는지 막 이런 거 이미 통달한 국가인 거네요. 그렇죠. 유럽은 미국의 빅테크를 견제하려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저도 그걸 읽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가 중국인들이 와서 수술을 하는데 그걸 익명 처리 안 하고 엑셀 시트에 넣으면은 그 위반이에요. 그럼 그 사람 뭐 남덕현 이렇게 이름만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렬 처리를 하면 쭉 이렇게 쭉 하고 주소 넣고 이렇게 쭉 또 다음에 오템이 이렇게 쭉 하고 어디 코 수술 이렇게. 어떻게 이래요? 그러니까 익명화를 많이 해야 돼요. 비용이 엄청 들겠네. 누가 이 서버를 뜯더라도 누군지를 모르게. 그냥 서울 사람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이렇게. 근데 중국은 그런 비용 상관을 안 하고 그냥 막 하니까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히토류랑 똑같은 거예요.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만 히토류를 인권과 환경 기준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데이터도 중국만이 무시하고 빅데이터를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불리하구나 지금 서방이 싸움 자체가.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제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서방도 국가주의의 모습을 띈다. 그러니까 유럽이 가려고 했던 그런 완전히 개인의 자유가 지상에 굉장히 가장 지고한 가치고 이렇게 갖고는 그런 거 다 개무시하는 중국한테 다 지금 발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메시지를 내잖아요. 유럽 니네 그거 개인정보법 가지고 우리나라 빅테크 탄압하면 무역
보복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유럽이 좀 많이 가긴 많이 갔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너무 이렇게 떠올린 거죠. 근데 그건 여기가 모이라 꿈동산이 아니잖아요, 지구가. 그쵸. 러시아도 없고 중국도 없어야 그게 가능한데 네. 러시아가 저렇게 호시탐탐 유럽 평원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성능 제일주의로 가는 애들이 있고 이러면 중국한테 전기차가 되겠어, 로봇이 되겠어, AI가 되겠어 다 먹힌다 이거죠. 이렇게 외사부로 추세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중국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약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중국의 금융이에요. 금융. 네. 우리가 헝따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금융에 있어서는 관치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부실한 은행들을 끌고 가요, 정부가. 네.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소련도 그렇게 했었고 국가가 다 보증하는데. 네. 근데 자본주의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잘려나가면 거기서 또 세순이 도는 거거든요. 망할 놈들 망하면 징벌 받는 거고 그다음에 세순이 돋는 건데 그쵸. 그거를 다 이고지고 가면 다 좀비가 되는 거야. 다 조금씩. 아. 다 좀비야. 그쵸. 그래서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을 하고 있는데 관치금융이 가능한 이유가 자본을 통제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뭐냐 하면 중국의 자본 통제를 무력화시켜버려요. 아. 그죠. 아무리 중국에서 뭐, 야, 달러 외화 유출하지 말도 비트코인 사가지고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국경이 없으니까. 국경이 없으니까. 그렇죠. 실제 중국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 부자들이 이미 10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 발견했을 때 이미 한국에도 젊은 친구들을 보내갖고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벌써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시진핑 집권했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인기를 그 당시에 어떻게 얻었냐면 적폐청산, 부정부패 청산을 하면서 매년 수만 명의 공무원을 숙청을 했어요. 아. 기업인들도 숙청하고 막 벌금 때리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믿어서라기보다 비트코인이 국경을 넘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진 돈의 한 20%, 20분의 1은 넣어보지 뭐 이렇게 했다가 대박이 난 거죠. 가격이 올라, 오히려. 오히려 올라. 그래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한 것도 바로 이 정부 감시를 피해서였던 거고 중국이 비트코인을 막는 이유도 바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부자들은 지금도 기회가 되면 자본을 유출하려고 그래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지정학에서 키워드가 두려움이라고. 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서로. 서로 두려운 건데 중국은 그래서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열렸는데 미국 법무부 차관이 나와갖고 비트코인은 프라미싱한 기술이다라고 해갖고 치솟아 올랐거든요. 일주일 동안 막 10배가 올랐어요. 근데 중국이 당황해갖고 중국 인민은행장이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비트코인 손대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만 했는데도 가격이 폭락을 했죠. 2017년도에는 거래소를 내쫓았어요. 문 닫게 했어요. 그 가격이 또 폭락했죠. 또 2021년도에는 채굴자들을 내보냈어요. 또 가격이 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비트코인이 4년마다 오는 불장 때마다 중국은 화들짝 놀래갖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또 세계가 화들짝 놀라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불장을 끄는 소방관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진짜로 불장이 오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소유금지? 뭐 이거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했었잖아요. 센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소유금지를 지금 하는 게 만약에 현명하냐 실효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거래소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파악이 안 돼요. 소유 상태가. 우리나라는 소유금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악이 다 돼요. 그동안 열심히 KYC 하면서 업비트, 빗썸, 코빗을 사용했으니까. 그죠? 근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더 진일보한 자금 유출 수단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손대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까지 안정적이니까 그냥 달러예요, 달러. 네. 그 달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중국이. 그러면 그 달러를 이용해서 자본을 엄청나게 유출하겠죠, 중국인들이.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 경제가 망가져요. 자본 유출되니까. 심각하게 유출되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그거를 노리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화한 거예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잘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미국 국채 수요처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는 중국을 제어하는 거죠. 중국인들도 그럼 야 나는 저기 중국 시진핑 무섭고 위안화 이거 불안하니까 달러로 갖고 있고 싶어. 예전에는 못 갖게 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면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자꾸
아, 그럼 자꾸 위안화가 해외로 가겠네요. 위안화는 가만히 있죠. 아,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해외로 가는 거예요. 달러가 해외로 가는 거죠. 네. 아, 근데 미국 채권을 사주는 거고 강제로.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은 좋기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찾아냈다는 거에 저는 감탄하고 있어요. 야, 이게 한 수를 바둑에서 묘수를 찾은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의 그 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길들여야 되는데 중국의 약점인 금융을 어떻게든지 중국은 싸매려고 하거든요. 절대 개방 안 하죠. 그렇죠. 그걸 개방시키는 저절로 금융은 개방되게 되어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크면 클수록. 아,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미국이 이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키워주고 비트코인도 점점점 가치를 인정받으면 중국 부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금 엄청 사고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살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렇죠. 그럼 중국이 이 대결에서 결국엔 지는 건가요? 중국이 대결에서 진다라기보다는 중국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정권이 바뀐다. 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 침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금융이 부실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확실하진 않는데 헝다나 이런 사태 때부터 이미 저평가가 막 된 건데 이게 실제로 반영이 안 되니까 망하지는 않으니까 새순도 안 돋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계속 이제 슬로우 데스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마지막 펀치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더 정말 위기 상황으로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다는 그 국민들을 이용해서 이 권력가들이 시진핑을 교체하고 네, 그렇죠. 야, 우리 미국이랑 잘 지내자. 네. 괜히 또 세계가 덤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중국이 좀 무릎 꿇으면 사실 세계는 평화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연착륙을 하면 좋죠. 중국이 이렇게 세계 시스템 안에서 자랐는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시스템에서 컸어요. 네. 그런데 그 미국 주도에서 컸는데 얘가 딴 살림 차리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 주도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아, 자유무역 속에서 큰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무역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유라시아를 둘러싼 바다에 해적이나 어떤 국경 봉쇄에 대한 염려 없이 그 거대한 컨테이너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그쵸. 옛날에 미국이 다 지켰고 도전을 안 해. 이제는 막 그 대만 막 둘러싸고 군사 훈련하고 그렇죠. 그럼 상선이 그걸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중국한테. 야, 너희는 니네가 큰 시스템을 망가뜨리냐? 아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 지지리 못 사는 거 우리가 수출 다 받아주고 적자 내주고 이 자유무역 시스템에 내가 유럽에도 너 소개하고 OECD도 받아주고 너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너가 지금 나랑 맞짱 뜨려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 그거 배은망덕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을 할 때, 그러니까 유력한 다음 대선 후보였죠. 네. 국무장관을 할 때 미국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중국이 자꾸 미국에게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힐러리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게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이 시스템에 도전한다? 그거는 자살행위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믿진 않았던 거예요, 미국도. 아, 중국이 설마 이렇게 한 거죠. 이거 덕분에 재대가 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질서 속에서 중국이 컸는데 중국이 지금 도전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자유무역, 항행의 자유에도 도전하고 달러 시스템에도 도전하고 뭐든 다 도전할 건 다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을 잘못 봤네, 미국. 그렇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그 중국에 대한 반성론이 엄청나게 있죠. 미국 정치 조화에 대표적인 친중 가문이 미국을 오랫동안 지배했어요. 그게 클린턴 가문하고 부시 가문이에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는 대통령이었고 네. 남편 클린턴은 대통령, 아내 클린턴은 민주당의 실력자이자 국무장관을 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문이 연달아서 이렇게 해갖고 한 20년 미국을 좌우해요. 네. 이 다 친중파였던 거죠. 아. 이거를 쓸어버린 게 바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1기가 지나갔더니 이들에 의해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도 트럼프를 계승했지 오바마를 계승한 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대중 전략은. 네. 네, 그러면서 이 부시 가문과 클린턴 가문이 이제 부시는 천안문 사태 때 아버지 부시는 천안문 사태 때 중국이 다시 고립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걸 건져줬고요. 클린턴은 그런 부시를 비판하면서 인권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비난하고 대통령이 됐지만 결국은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켜줬고요. 음. 아들 부시는 테러가 일어났을 때
중국의 무기나에 중동에 군대를 보냈지만 중국의 나아바리인 북한의 핵을 무장하는 것을 방관했고요. 어쨌건 네. 친중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힐러리가 이 친중 무드의 끝물에서 중국이 우리 때문에 컸는데 우리한테 도전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중국은.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걸 트럼프가 아젠다를 만든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힘이 약할 때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미러를 통해 갖고 미국이 얻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었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좀 중동에서 좀 헤맸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미국이 중동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나세르 때부터 1950년대부터 쭉 풀어내거든요. 미국은 중동에서 하는 일마다 본인이 만들어요, 문제를. 그리고 본인이 이걸 치우고 문제를 치우는 과정에서 또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본인이 또 이거 반복이에요. 수렁에 빠진 거예요. 중동에서. 그러다가 소련을 제압을 하고 본격적으로 중동 수렁에 빠져들었고요. 9.11 테러 때문이겠지만 어쨌건 그러고 나서 한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과정에서 국력을 많이 소모했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이제 힘을 키운 거죠. 하긴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이 이렇게 작정한다고 했으면은 이렇게 대결이 강대강으로 가기 어렸을 것 같긴 해요. 미국이 WTO 가입만 안 시켰어도 중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저희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교수님 일정도 있으시고 저희가 3월 초에 또 뵙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더 깊은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 중국은 경제 통계 하나도 믿을 게 못 돼. 2023년, 2024년 5% 가깝게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5% 정도 성장을 하면 길거리에 노숙자들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겨요. 상가 철시 현상 절대로 안 생겨요. 수천 명이 바글바글 하던 식당들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런 일 절대 안 생겨요. 상하이 그 번화가에 빌딩값 반토막 났어요. 그런 일 절대 안 생겨요. 근데 그걸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은 2023년부터 이미 마이너스 성장 갔어요. 그러지 않고는 노숙자들 그렇게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올해도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쩌면 금융위기가 터져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중국은 사실은 2021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그때부터 금융위기가 진행이 됐어요. 헝다, 비구이안, 완다는 이 공영기업이에요. 다 무너졌잖아요. 망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채권 지금 만기 이 상환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무너져 있어요. 거기에 물린 금융기관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미 금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하는 것을 막고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한계에 와 있어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대한 댐을 건설해서 금융위기 진행을 막아놨는데 그 댐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폐해는 방치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런 중대한 사태가 터질 것 같아서 걱정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지든 아니면 일본이나 EU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든 터지기만 하면 중국은 즉각적으로 거의 파멸적인 경제난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런데 5% 성장한다고요? 그 택도 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성장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외교 정책에서도 그게 극렬하게 나타나요. 전랑 외교라 그러죠. 늑대 외교. 상대방이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뜯는다. 미국이 보복 관세 물리면 그만큼 큰 타격을 줄 수 있게 또 보복 관세를 물릴 거예요.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대공황급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방법도 경제를 살려내기는 어려워요. 세계 대공황이 1929년 터져서
1941년도에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에 해소가 돼요. 뉴딜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뉴딜 정책은 정치적으로만 성공했어요. 만약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면 대공황이 그렇게 길게 안 갔어요.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에 대공황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공황을 겪었던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앞으로가 참 걱정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아주 실용적이에요. 경제난이 심화되면 그동안 해왔던 정책 금방 체면 무릅쓰고 내 명예가 꺾이는 거 무릅쓰고 금방 바꿔요. 또 그게 기업인의 특성이기도 해요. 기업인들은 큰 소리 쳤다가도 그게 안 되면 바로 태세 전환을 하잖아요. 트럼프는 전형적인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싶어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정책 자금을 지원해서 소위 이 신흥산업들, 최첨단 산업들 이걸 육성해 왔어요. 성공한 게 몇 개 있긴 하죠. 반도체 산업에서도 이제 한두 개 보이긴 해요.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한 서너 개 보이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들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 부담을 누가 지고 있어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고 중앙 정부들이고 그래요. 지금 재정의 여력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방 정부 예산이 거의 30-40%가 줄었어요. 중국은 독특한 경제 체제잖아요.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사용권을 팔아서 지방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어요. 그게 재정의 40%가 가까웠어요. 근데 지금 안 팔려. 그 재정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재정 수지가 악화돼 있는데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어떤 재원으로 좀비기업 등등을 또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중국도 거의 일본 정책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1980년대까지 그렇게 열광시켰던 일본 경제가 지금은 이 처참한 지경을 몰렸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안 가게 하는 것도 정책의 책임이잖아요. 이게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정책을 중국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과유불급이에요. 과다하면 부족함만 못해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도 수천억 달러예요. 매년 과다해요. 경상수지는 흑자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지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 외환시장에 투입되는 것이고 그러면 외환의 가치는 떨어지고 국내 화폐 가치는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외환을 사들여서 외환 보유고로 쌓아요. 그래서 한때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를 넘었어요. 지금은 1조 달러 이상 이게 감소했어요. 외환 보유고는 물론이고 경상수지 흑자본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니까 국내 수요는 부진해지고 당연히 경기는 하강하는 거예요. 이 정책을 펼쳐서 일본이 오늘날과 같이 초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중국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일본 위안화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달러당 6.1위안이었었는데 지금은 7위안이 넘어갔어요. 일본은 똑같잖아요. 고환율 정책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똑같이 초장기 경기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중국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을 하면 성장률은 높아졌고 국민은 경제 번영을 누렸어요. 반대로 민주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후퇴하면 경제는 쇠락했고 국민은 경제난을 겪었어요. 반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로 정치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까지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당분간 살아나기 힘들어요. 지금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해도 안 돼요. 거기에다 중국은 경상수 흑자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내수는 계속해서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부양정책을 펼친다고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안 돼요. 거기다 부양정책이라는 게 기준금리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지출은 어느 분야에 투자가 돼요?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기업들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평균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면 한계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가요. 한계 생산성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성장률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경기는 더 부진해져요. 물론 금리가 터져서 경제가 악순환을 할 때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서 악순환을 차단할 필요는 있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은 몸에 안 좋잖아요. 평상시에서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중국은 평상시에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병에 걸렸을 때 그 약이 안 들어요. 경기부양정책이라는 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경기부양정책은 영양제도 아니고 보약도 아니에요. 이건 치료제란 말이에요. 필요할 때만 써야 돼요. 병에 걸렸을 때만. 근데 이걸 중국은 수시로 쓰고 있어요. 평상시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치료제는 약효가 점점 반감되는 거죠. 경제 못 살려내요. 경기부양정책으로는. 어떻게든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자 시장을 만들어 놔야 경제는 비로소 살아나요.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때는 맞불을 놔야 한다니까요. 경기를 수축시켜야 공급자 시장이 생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는 살아나요. 근데 중국 정부가 시진핑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 원성이 자자한데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중국 경제의 앞날이 어둡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버블이 정말 심각했고요. 그래서 선전이나 광저우나 항저우 같은 중국의 동남 해안 지역의 고가 부동산들 같은 건 평당 1억 다 몇 년 전에 다 뚫었던 뭐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공급 과잉까지 겹쳤고 여기에 이제 2022년 그 상하이 봉쇄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상하이 봉쇄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심리랄까 신뢰가 다 꺾였어요. 아, 이 나라 정부가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주고 우리나라 부강하게 만들 거야라는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아파트에 감염자 한 명 나왔다고 그 아파트 전체를 다 봉쇄하고 시를 다 봉쇄해버리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는 신뢰를 잃었고 두 번째는 가게가 보유하던 저축이 다 고갈됐잖아요. 뭐 나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주문밖에 못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돈들이 다 소진됐죠. 여기다가 이제 또 마윈 회장이 뭐 지금은 이번에 중국에 돌아왔습니다만 아무튼 자신이 경영하던 알리바바랑 엔트그룹 경영권 다 뺏기고 해외에서 떠돌이 생활할 정도로 중국 정부한테 한번 찍히면 아무리 부자도 안 되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냐도 중요하지 않은 이른바 이제 공동부유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친 게 결정적인 타격을 줬죠. 이 결과 이제 2022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선도 국가 지역이죠. 70개 지역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20% 이상 다 폭락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LTV 그 론투밸류라고 하죠. 담보 인정 비율이 한 90% 되는 나라니까 주택 가격 폭락하고 금리까지 부담하면 대충 2021년이나 2020년에 집 산 사람들은 이미 파산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쇄적으로 이제 은행들도 대출을 끊은 중이고 이번에 이제 중국 정부가 전인대에서 5천억 위엔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서 이제 그 은행들한테 공적자금 투입해서 자본을 보강하면서 은행 위기 이런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도 돈으로 은행들이 정말 건전해질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더 과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게 뭐 쉽지 않잖아요. 이미 4년, 그죠? 2021년에 고점 치고 22년부터 만 3년, 4년째 계속 하락 중인데 이걸 이제 돌려놓으려면 아주 정말 사람들의 심리를 모두 바꿔놓을 만한 강력한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런 게 가능하겠나? 저는 중국은 일단 일본 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들은 일종의 협약을 맺고 있는 거죠. 입 다물고 우리말 잘 들으면 대신 너네 먹고 살게 해줄게. 뭐 이거 아니겠어요? 독재국가의 모든 독재국가의 협의는 이거잖아요. 내가 없을 때보다 내가 있는 게 그래도 낫지 않니?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게 독재자들의 특성이잖아요. 그런 독재자들의 특성에서 볼 때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천안문 이후에 천안문 광장에서의 대학살 이후에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속한 거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 이런 거에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너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잘 살게 해줄게. 그랬는데 이제 그 약속이 깨진 거죠. 그 부자들의 돈을 뺏고 또 국민들에게 아무리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딴 나라들은 전부 그때 특히 카타르 월드컵에서 다 응원하고 잘 놀고 있는데 지네만 전부 봉쇄하고 국민들의 행동의 자유를 억제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신뢰가 꺾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표드리는 차트처럼 그 중국의 그 부동산 판매액인데 한 20억 평방미터 정도를 팔던 나라가 지금 1억 평방미터, 10억 평방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판매 잔고가 반토막이 났다라는 건 안 팔린다. 뭐 여기서 사람들이 대규모 해고나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다 왜냐하면 뭐 미분양이 나고 이러면서 경제가 망가진 거니까. 아니 뭐 실업률도 높고 자산 가격은 폭락해서 줄줄이 망하는 사람 나오고 부자들은 해외 탈출하는 이 과정에서 성장률 5% 그러면 그러냐 그러겠죠. 아무도 안 믿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 후계자들을 다 제거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상무위원 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시진핑 다음 차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리커창이 갑자기 돌연사했잖아요. 뭐 그렇게 티벳에 트레킹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거기다가 그 중앙상무위원 다른 멤버들도 다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리더십을 갖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라는 신뢰도 필요하고 네임밸류가 아무튼 필요한데 그럼 네임밸류를 가진 사람들을 다 없애거나 또는 없어졌으니까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 이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제 누구를 앉힐 거냐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결국 이제 라이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실제로 푸틴도 그렇잖아요. 니발리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민주체제 인사들을 다 죽이거나 뭐 방사능 홍차 이런 걸 먹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사람을 제거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 퇴임을 하더라도 그 자기 밑에 있던 그런 뭐랄까요 이제 관료들 스태프들 중에 누구 하나 말고는 없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독재 정부의 특성이잖아요. 뭐 당장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만 하더라도 김종필 씨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쫓겨나고 뭐 해외 외유도 많이 다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정말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독재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도전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다 이렇게 쳐냅니다. 그게 뭐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다음 뭐 우리가 이름을 아는 그 유명한 어떤 경쟁할 만한 라이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